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50에 이른 노너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윤어북스에서 출판한 책이고 저자는 최종엽 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만큼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라고. 수천 년 전 공자가 남긴 짧은 문장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지냈던 삶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50에 이른 논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은이 최종엽, 인문학 강사, 대한민국 명강사로 2016년 전국 강사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MBC TV 특강, KBS 화통, CJB 스페셜 등 여러 방송 강연을 비롯해서 연간 100회 이상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인재개발 교육으로 석사를 졸업했고 평생학습으로 박사를 수료했다.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 인사과장, 경영혁신차장, PA 부장으로 20여 년 근무했다. 현재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대표,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면접전문위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이른 논어는 특별하다. 50대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이다.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논어는 전혀 다른 고전이 될 것이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다. 50에 이른 논어는 50에 흔들리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논어의 지혜를 담았다. 말과 지혜에 머물지 않고 50이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 50을 다시 생각해 50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서로는 50에 쓰는 논어, 공자의 말, 공자의 담론, 지금 논어, 원려, 멀리 내다보는 삶, 일하는 나에게 논어가 답하다, 논어, 직장인의 미래를 논하다 등이 있다. 들어가며 50의 공어 논어로 채우다.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럭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50 지천 명의 세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퇴직, 실직, 전직, 이직, 실패, 부도, 조기 은퇴, 명예퇴직, 건강 등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0에는 논어를 읽어야 산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이른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자왈 임무 원려 필유 근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우연히 접한 낡은 논어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원려는 목표입니다. 간절한 꿈입니다. 중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좋지만 무한한 미래 가능성의 잠재 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 대작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와 지역은 없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말처럼 하루하루의 삶은 비극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그나마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뜻이 부족해서이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4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 50에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어가 논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그때 논어는 전혀 다른 논어가 될 것입니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논어처럼, 이병철의 논어처럼 50의 독서와 50의 학습과 50의 논어가 진짜입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논어 양화편 24장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40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이 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사람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마흔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흔이 다 지나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마흔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마흔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마흔의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마흔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은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부장, 팀장 직급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대화다운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일쑤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0.8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섭공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섭공 문정 자왈 근자열 원자래. 초나라 변방의 경대부였던 섭공이 오랜만에 초나라를 방문한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 정치다운 정치라고 답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백성들을 잘 돌봐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즐거워지면 소문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드니 나라는 점점 부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춘추 시대에는 나라 사이의 국경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비교적 쉽게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춘추 전국 시대에는 우수한 지식인들이나 전략가들이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통해 등용되계를 갈구했는데 이들의 기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실력 있는 인재를 제대로 대우한다는 소문이 돌면 천하의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인재를 등용하여 패권국이 되고자 했기에 석광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께서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돈으로 모두 해결될 줄 알았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가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수없이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마구 두들기는 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어린애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에서 밤 한 토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사람들,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된 경제에서 본다면 다 밤 한 톨에 울고 웃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학업을 마치면 누구나 일을 시작합니다. 빠르거나 늦기는 해도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미혼이든 기혼이든 독립해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월세도 가슴 뛰는 행복이지만 시간이 가며 전세가 필요한 이유가 넘쳐나고 자가주택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도 많아집니다. 은행 융자금이 집값의 반이 넘어도 생애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뛰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50이 되며 깨닫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 혼자 병원에 보내놓고 상사 눈치가 보여 외출도 못하고 회사에서 끙끙대고 있었던 이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6번의 운동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도 한 달에 겨우 2번밖에 쉴 수 없었던 이유. 휴일이면 놀러 가자는 아이를 내치고 피곤함에 잠만 자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월세를 지나고 전세를 지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동안의 미안함과 소홀함을 다 이해받고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차와 아파트만 있으면 그동안의 소원함을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화 만사성,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되어 나이 50을 맞이했습니다. 돈으로는 반만 해결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재와 만사성이 아니라 가와 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먼저 근자일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좋았던 형제 간의 우애도 유산 상속의 갈등을 거치면서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 재화 반사성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나이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월급이 하느님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허가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주왔던 형제들도 부모 장례식이 끝나면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음속으로야 우리 형제들은 다른 집안의 형제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상속 문제가 현실이 되면 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불편해집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 역시 불편해집니다. 누가 화를 내든 아이들은 몇 배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를 내며 출근하면 회사 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와 만사성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재와 반사성입니다. 50이 되어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위기. 색과 냄새가 좋지 않거나 익히지 않은 건 먹지 않았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색악불식, 취악불식, 시림불식, 불시불식. 논어 향당편에는 공자의 평소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 모습을 마치 파노라마 영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식습관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공자께서 대사고라는 고관으로 삶을 누렸던 짧은 기간의 기록으로 공자의 까다롭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공자가 비교적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엔 철저한 식습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정제한 쌀로 지은 것을 즐겼으며 회는 가늘게 썰어 드셨고 쉰밥과 상한 생선, 부패한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빛깔과 냄새가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잘못 조리되었거나 때하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자라지 않은 음식은 멀리했으며 어울리는 장이 없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많이 먹었으나 밥의 기운을 이기지 않게 했으며 술은 정해진 양 없이 마셨으나 어지러울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술과 포는 먹지 않았고 생강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적당하게 먹고 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제사 음식은 밤을 넘기지 않았고 집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그 이상 넘기면 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먹을 땐 대화를 피했고 잠자리에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공경한 마음으로 고시래를 했습니다. 당시 73세까지 장수했던 공자의 식생활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2500년 전에도 이렇게 까다롭게 식습관으로 관리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에 시작해야 하는 건강관리. 평균 수명은 늘어도 삶의 질은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의 습격,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황사와 모래바람, 여름엔 냉기로, 겨울엔 온기로 꽉 막힌 실내 공기, 도시 매연, 전국에 강에 퍼진 녹조, 매년 더 뜨거워져 적응하기 힘든 기후, 끝을 모르는 상하 간의 갈등, 더 깊어만 가는 빈부격차. 점점 예민해지는 감정,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결점이 없는 불평등한 사회, 증폭되어 가는 분열, 가정폭력과 성폭력, 광분하는 가짜뉴스, 지식인의 부정과 사회적 리더들의 부패 등 벗어나기 힘든 스트레스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이야말로 온전한 건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50이 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건강의 적신호가 가장 먼저 켜집니다. 50이면 많은 이가 조직에서 물러나거나 밀려납니다. 정년 퇴직까지 버틴다고 해도 60즈음엔 결국 떠납니다. 사회적 연결에서 멀어지니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간의 대우와 인정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스스로 격을 따지고 권위를 바라는 보수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며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의 소리가 시작되기 쉽습니다. 평균 수명과 평균 건강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해도 건강에서 벗어나 있다면 공허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50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바로 건강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과제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50은 노년의 청년기. 폐족이 된 이후 방황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파손되거나 찢어진 것을 가지고 어루만지고 다듬어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바야흐로 그 공덕을 찬탄할 수 있듯이 주급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야 훌륭한 의원이라고 부르고 위태로운 성을 구해야 이름난 장수라 일컫는다.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의 자제들이 좋은 옷과 멋진 관을 쓰고 다니며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못난 자제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50곡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잘난 집안의 자손들처럼 극소수일 것입니다. 부자가 부자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50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한 분야의 획을 그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자께서 나이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하게 만든 재밌는 일일 것입니다. 조직을 떠나는 요즘 50대를 다산 선생이 봤다면 아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야 명이라 불리고 위기에서 일어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야 훌륭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난 덕에 부를 이루고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준비한 것 없이 밀려 퇴직한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죠. 물론 모든 이가 다 훌륭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열중할 것이 있고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40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은 노년의 청년기다 라고 했으며,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큰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이 들어도 청년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환경과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환이 잘리는 치욕적인 궁형을 당하면서도 사기라는 역사서를 펴낸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 유배지에서 18년이나 보냈지만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 선 다산 정약용. 그리고 50이 넘어 제주도로 유배 갔던 추사 김정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추사체로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맹무백이 효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맹무 백문효 자활 부모 유기질 지우.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하더라도 못할 거 아니지 않나요? 그걸 자식이 치워야지 누가 치우겠어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시지만 나는 절대 그분에게 처리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하지, 우리 아버지인데. 사실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 그 기간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 내가 얼마나 가슴 찔 것인지 불보듯 뻔해요.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막 모질게 해도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KBS 인간극장 고향의 살구지고 편. 나이 50이 넘으면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의 부모님 초상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께서는 모두 한 해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초반 어느 해 순서라도 정해놓은 듯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분씩 떠나가셨습니다. 50은 자신의 천명을 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던 부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자식은 부모가 늘 먼저가 아니었음에 깊은 후회를 합니다. 몸관리가 부실했던 제자 맹무백이 효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너무나 감명했습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나라 대부의 아들이었던 맹무백은 몸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께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 효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뛰어난 특기를 갖는 것도, 훌륭한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우등상을 받는 것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그 다음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게 부모에겐 첫 번째입니다. 거스르지 않는 일상의 마음. 논어에 기록된 효에 관한 몇 구절을 비춰보면 2500년 전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효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술과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하여 효라 할 수 있겠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개와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혹여 부모의 잘못이 있을 때는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능하면 그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식은 환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환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집을 나서기 전엔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며 돌아와서는 잘 돌아왔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한다. 살신성인의 효를 칭송했던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었지만 사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효의 개념은 일상의 문제였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슬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자식이 없다시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든 부모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장남 장녀도 차남 차녀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자 손녀도 누구나 선뜻 나서 병든 부모,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병원에 눕혀놓고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바라보면서 서로 핑계만 댑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눈치만 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일상이 되어 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2, 3일 내 전광석화처럼 초상을 치르고 사무제도 마치기 전에 유산 싸움에 돌입합니다. 장남은 장남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동안의 공적을 들이대며 결국엔 법적 잣대까지 들며 소리칩니다. 부모와 이별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 자매들과의 이별 아닌 이별이 시작됩니다. 남보다 더한 깊은 애증의 상처가 터진 후에야 잠잠해집니다.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으며 그렇게 50대가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50대가 이 슬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되어버렸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많은 이가 거행했던 3년상의 유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파괴될 것이고 3년 동안 음악 연주를 하지 않으면 음악이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핵곡식이 등장하며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하여 새로운 불을 얻게 되는 기간이니 일주기가 지나면 복상을 그만두어도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쌀밥을 먹고 소못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아가 편안하다고 대답하자 공자께서 내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대체로 군자는 상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했습니다. 제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연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기에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적인 상례이거늘 제아는 태어나 3년 동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단 말인가? 명심보감에도 이런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자식의 똥오줌은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서 늙은 부모님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데 육척 그대의 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만들어진 것인즉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젊었을 때 그들 위해 살과 뼈가 달았느니라. 내 부모도 마음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현실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왈 묘이불 수자유의부 수의불실 자유의부. 수제자였던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 슬프다.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나를 망쳐버리는구나. 공자는 안회를 그 누구보다 아꼈고 안회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가리켜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춘 것은 보지 못했다. 앞에서는 별 말이 없어 어리석은 듯 보였으나 물러난 뒤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배운 것을 충분히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 배우기를 가장 좋아했던 이도 안회였고 가장 어진 제자도 안회였습니다. 안회는 안빈낙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싹은 튀었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어려서 청명했으나 커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은 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졸업은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은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승진은 했으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은 됐으나 대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는 됐으나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수가 있고 5년은 넘겼으나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발생하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30에 일입은 하였으나 40에 불억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40에 불억은 하였으나 50에 지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에 지천명은 되었으나 60에 이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60에 이순은 되었으나 70에 마음 들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꽃잎을 피웠듯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이 흔들리면서도 많은 것을 이겨내야 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연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영역으로 돌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옛사람들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꽃 피우는 40, 열매 맺는 50. 40은 꽃을 피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40대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 가정적으로도 활기가 가장 넘치는 시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신체적으로도 활기왕성한 나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좋은 시기로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불혹의 40대인 듯합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열매도 다 기다리면서 익었나니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천년 향기를 만들었나니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가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싹은 튀었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공자의 말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싹으로 튀었으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웠으면 당연히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누구든 당연히 꽃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겠지요.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50에 서서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맛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50은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 50대의 독서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문학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게 고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싹은 튀었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공자는 지천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제발 열매까지 맺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50대를 잘 보내야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더 가치 있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50대라 합니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자공문 군자, 자왈, 선행기연, 이후종지. 논어에는 군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수양과 성향에 따라 공자가 제시하는 군자의 정의가 달랐습니다. 자공은 공문 십철, 사과 중 언어 쪽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평가받은 제자입니다. 열국을 뛰어다니며 노나라의 안위를 위해 훌륭한 외교수를 펼쳤으며 공자 사후 제나라에서 재상을 역임했습니다. 공자가 보기에 자공은 말이 행동을 앞섰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관해 묻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실천해 본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인도의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설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타일러 주세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다.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3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말해주겠노라고 답하고 두 모자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좀 의아했지만 3주 후에 다시 간디를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간디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설탕을 좀 줄이렴. 하고 말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아이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3주 정도 시간을 들여 줄일 수 있는가를 시험 삼아 해보았는데 설탕을 줄일 수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어렵지 옳은 말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훈수는 누구나 쉽게 둘 수 있습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은 훈수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댓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을 쓰는 게 어려운 일이지 본문을 읽고 자기 생각이나 비판을 몇 자 적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여 바르게 실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그 결과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평과 비판을 앞세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며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아닌 게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문제없는 날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50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실체가 아닌 게 없습니다. 말로만 되는 삶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성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은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살아온 만큼 더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의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생 전반전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인생 후반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인생 전반이야 처음 살아보는 경험이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어렵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은 조금 다릅니다. 50년이라는 경험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50. 행동해야 할 시간. 지난 50년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삶의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지식 기반의 사회를 살아가며 학교 학습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평생 학습을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았는지, 욕심과 품위의 갈등 속에서 어떤 교양을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하프타임에 필요합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있게 사는 삶이며 어떤 삶의 태도가 성숙한 삶의 모습인지를 알아야 인생 후반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대한 의지는 언제까지 필요한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더 유효한지를 사려해 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며 시들지 않은 삶의 생기를 위한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계속 불게 할 수 있는지, 육체의 노화와 함께 꺾일 수도 있는 생각과 사고의 퍽을 어떻게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인생 후반에도 자신의 건강한 주도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 공감적인 삶의 모습을 하프타임에 그려야 합니다. 50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50년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도 필요합니다. 꾸준함과 반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인생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희극과 비극을 가르는 건 분명한 목표입니다.
포기와 결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개를 선택하는 건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집중하여 인생 후반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표를 선택하는 기술을 통해 미래의 강점을 선택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통해 실천해 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51일 논어 1강 1부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작가의 에필로그를 함께 해볼게요.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다잡아준 논어. 잘 다니던 대기업을 왜 중간에 나왔을까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40대 중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받았을 뿐 어떤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바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댔던 퇴직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 이제 더는 회사 대표의 꿈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 이제 더는 타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고. 이제 더는 선택당하지 않고 내가 나의 꿈과 미래를 선택하며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우아하고 품위 있는 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들어와야 하는 월급이 더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라진 월급 봉투의 힘과 매달 어김없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보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보다 2배 이상의 돈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목도했을 때 제 인생이 예상에 없던 궁한 상태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가지 목표를 정한 이후 목표를 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조직의 목표가 아닌 개인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인생 후반은 강의하면서 살자였고 다른 하나는 급여가 적더라도 시간 여유가 있는 경제 활동을 하자였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직장인의 삶에서 그 돈만큼 시간을 만들어 더 가치 있는 것에 쓰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더 쓰고자 결심했습니다. 목표가 생기자 프리랜서 헤드헌터로 일을 시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수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헤드헌터 회사로서도 부담이 없고 저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인사채용 경력은 전문 헤드헌터가 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고정급이 없는 수당제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열심히 하면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여 년 그렇게 지겨웠던 출근이 더 이상 지겹지 않았습니다. 출근 거리가 훨씬 멀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지각의 악몽에서 벗어난다는 게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시간 관리와 시간 경영이었습니다. 매달 수입도 올리고 잘 나가는 강사로 서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직장인이었을 때처럼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생활비와 미래 준비에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독서였습니다. 직장생활 20여 년 동안 읽었던 책보다 퇴직 후 1년 동안 읽은 책이 더 많았습니다. 업무도 익혀야지, 책도 읽어야지, 사람들도 새로 사귀어야지, 먼 거리 출퇴근도 해야지 시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드헌터로 어느 정도 실적도 올리고 업무에 안정감도 들었을 때 대학원을 생각했습니다. 40대 후반은 늦은 나이가 분명했지만 프리랜서 강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인적 자원 개발, 즉 HRD로 석사를 하고 평생 학습으로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틈틈이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0에 다시 읽는 논어. 부록을 지나 지천명이 되었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하나 했습니다. 당시 헤드헌터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고 박사 공부를 할 때인데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잠실 석촌호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천자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천자문은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논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때 논어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경영하게 되면서 블루타임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학위 과정이 끝나자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주 토요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정 강의가 생긴 것이죠.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중에는 가끔 강의나 강연을 다니고 주말에는 학교 강의를 하게 되니 강의도 점점 더 재밌어졌습니다. 50대 중반에는 한국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강사 경진 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논어를 주제로 한 책을 몇 권 더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 강의와 함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천명이 끝나고 이순에 들어섰을 때 저는 헤드헌터 회사를 정리하고 온전히 강의만 하는 강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15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년에 100번 이상 인문학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15년 전 명예퇴직 후 궁지에 몰렸을 때 직장인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천명의 시기에 천명을 잡은 것 같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50에 서서 천명과 지천명,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소중한 꿈을 생각하며 인생 후반의 목표를 점검해 봤습니다. 공부당 공부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여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행동과 도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며 50의 공허를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전략과 전술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2500년 동안 생생히 살아 숨쉬는 논어와 함께 지난 50을 되돌아보며 미래 50을 설계해 보면 좋겠습니다. 50에 읽는 논어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50에서 중간쯤 서 있는 입장인데요. 속도를 뭐 그렇게 내본 적도 없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인 거는 같거든요. 공자는 완벽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더 가지는 일이 아니라 필요치 않은 걸 덜어내면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일은 우리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뭐 좀 단단해지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